안녕하세요. 이렇다 156회입니다. 얼마 전 1월 6일은 소환이었는데요.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왔죠. 네, 그 다음 날도 계속 비가 왔었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만큼 소환은 추운 날로 유명한데 이렇게 따뜻한 소환은 또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태어나고도 처음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네. 안타깝게도 지금 호주에서는 몇 달째 계속 산불이 꺼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기상이변이 좀 일상사가 되어버린 2020년에 지금 이 지구의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설가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이렇다의 감초 찬희쌤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오늘 너무 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봤어요 한번. 네. 다소 못하게 한번. 네, 설가타님이 오늘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다 148회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말콤 토리 박사가 편집을 한 더 팔그레이브 인터내셔널 핸드북 오브 베이직 인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펠그레이브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핸드북이 수십 종이 있더군요. 아, 네, 맞습니다. 펠그레이브 인터내셔널 핸드북 오브 뭐, 네. 핸드북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중에서 핸드북 오브 베이직 인컴이 나왔으니까 기념비적 저작에 나온 거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설과타님이 이 중에서 2장이나 집필을 영어로 직접 하는 거. 네, 공저입니다. 몸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코알라님이 몸을 떨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그런데 그 이 책의 2부 제목은 네. Some of the Likely Effects of Basic Income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가능한 효과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그 2부 중에서 7장 Ecological Effects of Basic Income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 대학 졸업하면 영어 말할 일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에컬로지컬 이펙트 오브 베이직 인컴이라고 네. 하면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찬희쌤 제가 이렇다 사회에 맡기 전에는 네네. 청취자로 들었을 때 이 관련해서 몇 번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연구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다 37회 굉장히 옛날이네요. 네.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네. 한 적이 있고요. 이렇다 140회에서 스위스에서 탄소세 생태 배당을 하고 있다고? 이거 굉장히 인기 있었던 방송입니다. 네네, 저도 엄청난 들었어요. 사람이 네. 봤습니다. 네. 예. 처음 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송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다 156회죠. 이 방송 네. 다 들으시고 나서 복습으로 37회하고 140회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설가타님이 저자로 참여하신 기본소득 국제 핸드북에 나온 내용에 기초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책의 성격으로 볼 때는 오늘 방송이 이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좀 총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드디어 2020년 총선이 있는 해가 네네. 시작이 되었어요. 21대 총선이죠. 네, 4월 15일 수요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날 노는 날인가요, 그럼? 그럼요. 네네. 투표하는 날은 빨간 날이고요. 노동자는 일단 다 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2020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총선과 관련한 보도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러 정당들도 또 이번 총선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네. 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찬희 쌤이 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네. 작년이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창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네. 2009년에 창립됐으니까. 근데 정당 운동이 오히려 네트워크보다 좀 앞섭니다.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 이렇다의 왜 출연자시죠? 네네. 슈퍼바이저님이 네. 한국 사회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서 네. 기본소득을 온 국민에게인가 뭐 기본소득을 국민에게인가 뭐 이래서 국민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이군요. 네, 예. 그런-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마 네. 선거에 나온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2007년 네.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2016년에 녹색당이 이제 총선에 나오면서 월 40만 원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려왔고요. 단계적 지급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로 네. 먼저 농어민,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한테 먼저 지급하고요. 네. 여러 가지 재원을 동원을 해갖고 그다음에 2단계로 전 국민에게 확대해서 누진세를 포함한 보편증세와 생태세를 포함해서 240조 재원을 마련해서 월 40만 원 기본소득 준다. 이런 건 2016년 총선 때 나온 네. 적이고요. 같은 해 또 노동당도 비슷한 30만 원짜리 공약, 그때 30만 30만 원 전 국민에게 네네. 네.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지급한다. 네. 이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총선에 이제 녹색당이 또 총선 공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안식년 기본소득제 이렇게 해서 네. 원하는 총액을 정해놓고 누구나 생애에서 원하는 때,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공약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고요. 올해 이제 곧 창당을 앞둔 맞아요. 기본소득당도 당 이름 그대로 네. 당이 뭐 기본소득당이니까 기본소득을 총선 공약으로 제출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 얘기는 기본소득당을 직접 하고 계신 네. 또 이름이 또 코알라예요. 우리 아까 저 호주의 맞아요. 산불 제가 너무 기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코알라가 진짜 많이 지금 네, 맞아요. 죽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마음은 좀 우리가 달래면서 코알라님이 요거는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이제 5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1월 19일에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하고 있어요. 네. 네, 굳이 6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2020년에 기초생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1인 기준 금액이 52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네, 생계급여.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감액이 없도록 그런 네,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거의 400조에 육박한 재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한 재원 확보는 모든 소득의 15% 정도의 시민세를 과세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1.5% 정도의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서 토지 배당을 또 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탄소 배출량 1톤당 약 10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반드시 또 핵발전소는 없애야 되니까 네. 핵발전 위험세를 1kW시당 약 60원 정도를 과세하는 모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3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60만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델이고 추가적으로 해서 데이터 배당이랑 민주주의 배당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또 데이터 3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이 국민들이 활동한 이 데이터로 산업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산업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데이터 배당을 해야 한다라는 모델을 또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원내 정당들한테 국고 보조금을 더 줘요. 엄청 이 불평등한 이 정치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불평등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민주주의 배당을 해서 국민이 직접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모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이겠죠. 매년. 네, 매년이에요. 매년. 제가 이거는 선거가 있는 해 매년 1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거 있든 말든 그냥 매년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앤드류 양은 선거 있는 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앤드류 양보다 좀 더 강한 네.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 녹색당과 기본소득당 모두 생태세나 뭐 탄소세 기반으로 생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을 추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와 기본소득이 갖는 생태적 효과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또 보통 유럽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기존 정당들 중에서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가장 쉬운 것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지지하는 정당 경향이 중에서 있습니다. 녹색당이 제일 많죠. 예. 네, 그리고 녹색당이 또 녹색당원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뭐 개인의 해방이라든지 빈곤 감소라든지 실질적 자유의 증가 등 매우 다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과연 생태 환경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사실 불분명한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도 작동시킬 수가 있는 네,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에 대한 기본소득의 독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도 존재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핸드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녹색 입장에서의 기본소득 옹호론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녹색당 또는 녹색당원에 의한 기본소득 옹호론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말콤 토리 이 부분은 토리가 직접 쓴 건 아니겠죠? 예. 아, 네, 그 3인의 저자가 있는데요. 예. 예, 마이클 하워드랑 호르에 핀투랑 그다음에 올리 샤흐트 슈나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외국 외워서 사람 하고 이름 있습니다. 진짜 외워서 못 지금. 외우는데요. 네, 미국인이랑 포르투갈인이랑 그다음에 독일 사람 아닌가요? 독일인 예, 뭐, 예. 예. 야, 이 제기 자체가 아주 확실한데 녹색 기본소득 다시 말해서 생태적 기본소득이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이 있고 이걸 그냥 녹색당원이 지지하는 건가? 이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린이라 하더라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 네, 이 네네.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네, 기본소득의 효과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같은 사회적 효과나 뭐 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또 젠더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생태적 효과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소득과 환경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네, 기본소득과 환경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엄청 올라가는데요. 오래됐어. 네, 맞네요. 네. Toward the Steady State Economy라고 하는 책이 1973년도에 나왔는데요. 와, 네. 그 책의 저자가 이제 워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존슨.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환경 정책으로서 보장 소득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네. 네. 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낳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유연한 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속적 성장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 스테디 스테이트. 네, 쌤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스테디 그러면 이제 네. 안정돼 있다. 네네. 흔들리지 않고 네. 균형을 이룬다. 네. 꾸준히 간다. 뭐 대충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정상 상태 경제. 이렇게 좀 번역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람한테는 좀 안 쓰는 게 좋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좀 지구를 파괴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심각한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비정상이죠. 예. 지속적 경쟁 성장 추구하는 게 비정상적이다. 오히려 그게 됐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음. 정상 상태라는 번역이 조금 와닿기도 하는 것 오히려 같은데요. 좋죠. 예. 그럼 설가타님 그 기본소득이 안정되고 균형 잡힌 정상 상태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적 보장을 성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일부 녹색 기본소득 제안들에서 핵심적인 측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핀란드의 또 유명한 학자죠 야노토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네. 성장과 경제적 보장의 관계를 성스럽지 못한 관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네. 네, 성장과 경제적 보장. 경제적 보장 여기서 기본소득 얘기하는 거겠죠? 꼭 기본소득 아니더라도 이제 경제적 보장을 하기 위한 아, 방법으로 성장을 성장을 해야지 추구하는 거기서 난 것이 성장의 과실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식의 예. 생각. 그래서 이 연결이 충분한 기본소득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 아, 네. 그렇죠. 안데르손은 저희도 만났는데 갑자기 그냥 헷갈렸습니다. 유명한 기본소득 지휘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양한 녹색 기본소득 제안들은 기본소득이 그것도 이제 특히나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개인들로 하여금 성장에 기반한 패러다임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앙드레 고르츠식으로 얘기하자면 자율적 영역에서 네.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네네.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자율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장 영역이라든지 국가 영역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경제 외부에서 사람들은 생태적 가치 그리고 좀 감정적 가치들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직 기본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와 더 적은 물질적 소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는 성장에 의존적인 완전 고용에 비해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 집약도는 높아지는 대신에 자연 자원 집약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인 여기서 활동이 갖는 특성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주장도 있는데요. 우리가 불평등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죠. 뭐 건강 네. 문제라든지 특히나 정신 건강 문제라든지. 음. 네,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지위제적 속성을 띠는 욕구가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특히나 윌킨슨과 피킷이 쓴 음. 책에서도 잘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뭐 스피릿 레벨이나 이너 레벨 이런 책에서 이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네. 자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가 자꾸 심할수록 비교하죠. 예, 그러한 지위제적 속성을 가지는 것들이 소비를 늘어나는 이런 그렇겠죠. 것들이 예. 선진국들이나 이런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기본 소득이 만약에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면은 그리고 그 감소시키는 정도만큼 우리는 불평등과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지위제에 대한 감지된 욕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을 정리하면 경제 성장에 기반한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 욕구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더 생태 친화적인 패턴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생태적 기본소득의 관점에서는 보통 지구를 파괴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린 뉴딜 같은 주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린이란 표 아래에도 좀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린 뉴딜 그러면 이게 뉴딜 앞에 그린이 붙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막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에 의해서 네. 민간 일자리 혹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1930년대의 루즈벨트 뉴딜 정책의 기조 위에 서 있는 전략이다. 이게 대부분 그린 뉴딜의 형태고요. 네. 그린이 이제 앞에 붙은 이유는 네. 그 재정 투자의 방향이 탄소 배출 감소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에 쓰인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린이 쓰인 거지 정책 목표는 재정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네. 이런 도식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린 뉴딜은 21세기형 뉴딜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 네. 그린 그로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녹색 뉴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소득이 가끔은 그 구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성장을 돕는 네.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거로 입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에 반해서 느린 성장, 슬로우 그로스 혹은 탈성장, 그렇죠? 디그로스 네. 또는 제로 성장, 노 그로스 네.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위치가 좀 다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 어떤 입장에 서서 기본소득을 보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으로서 갖는 기본소득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좀 핵심 쟁점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기본소득이 녹색 성장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제로 성장이나 탈성장에 기여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서열가타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탄소 배당과 녹색 성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다양한 환경적 위협들 중에서 기후 변화가 아마도 가장 크고 가장 즉각적인 위협일 것이죠. 네. 그래서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류는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 중에 하나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출 허용에 이제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그렇죠. 거래를 네, 하는 맞습니다. 탄소 배출 상한제 뭐 이러한 그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정책은 상당한 양의 수입을 또 창출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러한 수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네. 있는데 그 중에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탄소 배당을 지급하는 음.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뭐 자산 조사라든지 기타 뭐 조건들 이런 것들이 없이 모든 거주민들에게 지급이 된다면 그러한 형태의 탄소 배당은 우리가 부분 기본 소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탄소세 걷어서 탄소 배당하는 모델이 기본소득당의 또 정책이기도 한데 네. 탄소세나 탄소 배출 경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아니면 뭐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수입을 탄소 배당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굳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탄소 배당 기본소득 지자니까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탄소 배당을 지지하는 주장들은 공평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탄소세는 역진적이죠. 역진적이죠. 예, 소득이 낮은 가구들은 그들의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에너지에 지출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위 소득 가구들에 비해서 그들의 소득에 대비해서는 탄소세를 더 높은 비율로 그렇죠. 부담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탄소세로 내는 그 액수는 절대 더 액수는 적지만. 더 이제 평균적으로 네. 적겠지만 자신의 소득의 소득 대비. 대비로는 더 많이 부담을 맞아요. 하게 된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상위 소득 가족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탄소 발자국이 훨씬 크잖아요. 많은 네. 이게 네. 탄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탄소세만 걷는 것은 심하게 역진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반서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약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 아까 탄소세라든가 탄소 그 경매를 통해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거주민들에게 평등한 개인 배당으로 나눠준다면 대다수 가구들은 재정적으로 자기가 난 탄소세보다 받는 탄소 배당이 많은 가구가 훨씬 과반을 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순이익을 경험할 것이고 따라서 역진세였던 탄소세가 오히려 소득의 누진적 재분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까 네. 공정하고 네. 정치적 이건, 실현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고요.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네. 네. 유류세 인상을 꾀했을 때 노란 가장 조끼. 노란 조끼죠. 네. 네. 가장 반발한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파리 밖에 거주하면서 네. 네. 파리에 차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중하층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만약에 유류세를 인상했더라도 그 수입을 탄소 배당으로 아마 돌려줬다면 그렇게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크롱도 철회하지 않고 그 친환경적 세금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아까 설가탐이 말했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네. 정치적 지지의 확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탄소 배당이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 이렇다 방송에서도 소개되었듯이 스위스도 난방용 화석 연료와 휘발성 환경 오염 물질에 부과한 탄소세 수입을 스위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자 전원에게 n분의 1로 생태 배당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탄소세는 좀 반드시 생태 배당하고 결합되어야만 지구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네. 보통의 시민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생태 배당의 필요성으로 설가타님이 공평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광범위한 시민들의 삶에 좀 플러스가 되어야지 정치적 실현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탄소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율 면에서 네. 특히 그럴 것이고요. 강력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탄소세율을 올릴 때마다 도전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노란 네. 조끼가 또 발생할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탄소세 수입이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배당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은 탄소 배당이 이제 경제적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극복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탄소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도 더 용이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행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정말 넓은 대중적 지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실제로 아까 이제 스위스 말씀하셨는데 스위스가 이제 탄소세 부과와 생태 배당을 함께하는 나라인데 네. 2008년부터 했습니다. 생태 배당을. 네. 2008년부터 난방용 화석연료 CO2에 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했냐면 톤당 12 스위스 프랑이었어요. 네. 처음 시행할 때는. 근데 그러고 나서 11년이 지난 2018년에는 96프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한 9배 정도 오른 건데요. 이제 한국 돈으로 1톤당 12만 원이나 부과합니다. 네네.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탄소세 수입의 3분의 1을 건물 주택 에너지 절감 개량 사업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쓰고 네. 나머지 3분의 2는 개인하고 법인의 생태 배당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탄소세의 거대한 인상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제어하면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탄소세 걷어서 생태 배당하는 거 완전 100% 동의하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정책은 녹색 성장에 힘을 더하는 것일까요? 탈성장에 힘을 더하는 것일까요? 자꾸 어려워 자꾸 묻고 있습니다. 네. 네, 탄소세와 탄소 배당을 결합하는 것이 물론 탈성장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탄소세 탄소 배당 결합 정책에 대한 대다수 옹호자들은 사실 이것이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와 양립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세로 인한 화석 연료의 가격 상승은 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것이고요. 그 결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또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그린 뉴딜이네요. 진짜.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탈성장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탄소세, 탄소 배당만 얘기하는 것이 갖는 전략적 장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탈성장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탄소세, 탄소 배당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가능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탈성장론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의 지지자라든지 아니면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 시점에서 만약에 탄소세, 탄소 배당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는 굳이 이제 탈성장을 그러네요. 강조하지 않는 게 좀 음.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알라가 이제 아까 탈성장이 좋은 거냐, 녹색 소장이 좋은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근데 어쨌든 높은 수준의 생태세 또는 탄소세를 부과하면 네. 어쨌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모두에게 얘기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네.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또 이제 녹색 성장 입장에서 탈성장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론자가 이제 로버트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버트 폴린. 네, 이 사람은 20년간 세계 총 생산을 10%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과격하게. 예, 그러니까 이 크기는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7년부터 2009년에 일어난 세계 총생산 축소의 4배에 달하는 이제 엄청난 그 정도로 엄청난 네, 충격을 규모의 주겠네요. 축소인데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GDP를 감소시켜도 탄소 배출량은 단지 10%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탄소의 배출 절대 어떤 그 규모, 어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요게 10% 주면 10%밖에 안 주는 거죠, 맞죠? 예, 물론 이제 로버트 폴린이 어. 비판하는 그 탈성장이라고 하는 게 단지 GDP의 감축이고 그건 아니죠. 예. 기술 녹색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런 건 아니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격한 어떤 조건을 이제 설정하더라도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따라서 결론은 배출 감소량의 크기는 어쨌든 또 다른 정책들로부터 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소비를 축소하거나 문화적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에서만 봤을 때는 성장이냐 탈성장이냐의 이제 도식 자체가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로버트 폴린이 이해한 식으로의 탈성장이라면
대량 실업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탄소세를 걷어서 탄소 배당을 한다고 하면 좀 모든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점이 사실 굉장히 그렇죠.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장 탈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추구해야 할 정책은 또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 탈성장의 입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탈성장 입장에서는 이 생태배당, 탄소배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여전히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놓지 않고 계속 지금 네, 오늘의 계속 쟁점이었으니까요.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네. 하면서 다시 또 탈성장으로 왔더니 네. 탈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예. 또 녹색 성장 옹호로는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GDP의 성장과 에너지 소비 또는 뭐 자원 소비의 성장이 탈동조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탈동조화 디커플링 말하는 건가요? 디커플링, 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디커플링. 반대말은 이제 동조화인데 네. 동조화가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네네. 커플링. 두 개가 커플이 된다. 네. 그럼 두 가지 변수, 네.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 두 가지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동조화. 네. 커질 때 커지고 작아질 때 작아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주제와 관련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GDP 증가율이 높을수록 자원 소비 증가율도 높으면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커플링, 네네. 동조화되어 있다. 특히나 증가율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어. 그렇죠. 한다면.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GDP하고 네. 에너지 자원 소비 두 개를 갖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한 경우에 네.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두 변수 또는 네. 현상이 다른 중요한 요건이 확 바뀜으로써 네. 더 이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탈동조화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량 감소가 만약에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면 바로 이거야말로 이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탈동조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찬희 쌤이 동조화와 탈동조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환경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탈동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경제 성장을 여전히 추진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네네.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량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바로 절대적 탈동조화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될 텐데요. 그런데 영국의 대표적인 생태 경제학자인 팀 잭슨은 이러한 것을 탈동조화의 신화라고 일컬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라고 부르는 거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팀 잭슨은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 탈동조화는 뭐예요? 네, 여기서 상대적 탈동조화와 절대적 탈동조화 간 개념 구분이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GDP 증가율은 3%인데 화석 연료 소비 증가율은 1%라면 상대적 탈동조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뭐 3%인데 뭐 3% 가깝게 증가 이것도 증가하면은 증가 동조화라고 속도가 얘기할 수 예. 있겠지만 뭐 10% 증가하는데 1%밖에 증가 안 했다. 뭐 이런 식은 이제 상대적 탈동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속도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린 거군요. 예. 네, 예. 그래서 화석 연료 소비의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느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상대적 탈동조화가 많이 일어난 거라고도 그렇겠죠. 얘기할 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화석 연료 소비 자체는 증가한 것이라는 맞아요. 것이죠. 1% 증가했어요. 1% 증가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해야만 절대적 탈동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절대적 탈동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량의 탈동조화가 상대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절대적 탈동조화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절대적 탈동조화는 거의 틀림없이 달성된 바가 없다라고까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심지어 상대적 탈동조화조차 거의 성공하지 못해왔다라고 탈성장론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 소비의 성장이 없는 경제 성장은 좀 실증적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지는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냐라고 탈성장론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구를 구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려면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 사이의 탈동조화,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적으로라도 탈동조화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최소한 실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아, 뻥이다. 뭐 이런. 뻥이다. 성장을 하면서 자원 네. 소비를 하여튼 상대적 탈동조화도 어렵다. 어려운데 물론 네. 가능은 한 경우들도 발견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적어도 절대적 탈동조화는 완전 뻥이다. 거의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탈성장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상대적 탈동조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비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증가를 한다면 네. 탄소 배출량이 충분히 빠르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죠. 지적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빅터와 솔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배출의 덫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배출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합한 대체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 부족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을 효과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탄소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는 이제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랑 탄소 배출 절대적 감소는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이려면 네. 절대적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네. 것이죠. 네네. 네,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물질적 자원을 덜 소비하고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탈성장을 전제로 해야만 탄소 배출의 감소가 가능하다. 결국 그런 얘기죠. 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탈성장 전략 속에서 탄소 배당, 생태 배당하는 기본 소득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그 탄소세 얘기했는데 네. 탄소세만으로도 네. 만약에 탄소세액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재앙적인 그 온도 상승을 피하기에 네. 충분할 만큼 화석연료 소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엄청나게 오르면 많이 좀 덜 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네. 다른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 혼자만 서 있으면 이게 전반적인 전환에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네. 네. 효과적인 대안들이 준비돼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냥 네. 수요를 억압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될 수 있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경제 침체의 가장 큰 피해는 오히려 서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건 경제를 망치자, 침체자다 그런 주장이 절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네. 구호가 좀 굉장히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덜 행복해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네. 환경적 정의도 이루면서 사회적 평등을 함께 이루면서 모두도 웰빙을 하자. 네.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만들자는 얘기니까 그 만들자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만 억압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면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할 일은 없으니까요. 네. 따라서 기본소득이 있어야지만 탈성장, 제가 아까 탄소세 부과라든가 네네. 이런 게 해서 그런 결과에 소망스러운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 탈성장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설계에 의한 탈성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재앙면 디자스터, 디제스터에 네. 대한 설계는 소극적 디자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디자인에 따른 탈성장이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계획적 탈성장, 네, 적극적 탈성장 네. 기본이 돼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러한 설계 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역진적인 탄소세를 가 갖고 있는 그 불공평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도 이라고 이제 파악해서는 안 되는 아, 것이죠. 그건 디제스터에 대한 네. 대응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단순히 화석 연료의 비용 상승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물질적 혜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보통 이제 그 생태세, 생태배당 정책에 대해서 그냥 흔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런 쪽으로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수십 년 동안 사실 경제 성장은 임금 상승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번영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생태적 이유들로 인해서 성장을 늦추거나 멈추거나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줄어드는 파이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를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전일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더욱 광범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둘 중 어떠한 경우에든 기본소득은 각 개인의 소득이 노동의사와 관계없이 괜찮은 최소, 뭐 영어로 하면 decent minimu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더 단순한 생활 방식 그리고 앙드레 고르츠가 얘기한 자율적 영역 그러니까 뭐 가구라든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영역이나 국가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외부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질적 소비를 많이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네. 형태로 네.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생태 발자국도 일반적으로 더 낮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주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달성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웰빙의 삶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병행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 된 기본소득을 좀 더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탈성장이 좀 불가피한 기후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은 대안적인 지속 가능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현금 지급만으로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고 맞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이 다른 정책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바람직한 삶의 전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어떤 정책 패키지가 좀 필요하고 구상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져요. 그러네요. 네, 기본소득이 충분한 녹색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정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책의 저자들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오, 있는데요. 네네. 기본소득의 녹색 효과를 증진시킬 몇 가지 가능한 보완적인 조건들로 교육, 노동시간 단축, 최고소득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티안 아른스페르거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옹호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에 직면한 개인들은 그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삶의 형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심광영 교수님도 뭐 이런 측면에 주목을 하신 바가 있고요. 기본소득 지지자죠, 심광현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세대들은 더욱 검소한 생활 방식을 창출하고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과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요청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산주의적 그리고 소비주의적 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급진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행동 중에서 어느 한쪽만이 실행이 되고 다른 한쪽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둘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검소하고 협동적이며 대안적이며 비자본주의적인 새로운 생활 방식들을 실험하기 위한 존재적 평정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적 평정. 역시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예. 네. 어, 저 지난달에 일산 중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그 친구들한테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네. 자연인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연인 그거예요? 네. 내가 볼 때 그 윤택이 나오는 네, 그 프로그램이요. 그거와 관계된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르친다라고 네. 하니까 그게 좀 네. 생각이 났는데 그러네요. 그게 그거네. 네. 경쟁과 압박 속에서 자본주의 사다리 위를 막 서로 올라가려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존재적 평정을 위한 교육 이제 많이 공감이 돼요. 네. 그럼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들과 기술 혁신만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기술의 전파율은 느리고 또 가난한 국가들에서 최첨단 혁신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도입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의 성장은 자연 자원의 추가 사용으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죠. 더 효율적인 어떤 기술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또 그러한 뭐 서비스라든지 재화를 더 많이 또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뭐 이러한 효과들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차량 소유가 증가한다라든지 주행 거리를 증가시킨다든지 더 큰 주택을 구입한다라든지 가전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특히나 뭐 사치제라든지 뭐 그런 그런데. 네. 지위제 소비라든지 이런 우리말을 것들이- 잘 안 듣기 때문에 이 친구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생산성의 증가가 현재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소비의 증가가 아니라 더 많은 여가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녹색 기본소득을 위한 하나의 필수 구성 요소일지 모른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이 참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논란거리인데 이게 맞아요. 참 네. 현실적인 문제가 네. 바로 다가오니까 이게 먼 미래를 얘기하면 뭐 동의할 수도 있는데 네.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게 네.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린다 그러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맞아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하고 잘 매치가 된다는 느낌이 팍 오는데 소득 감소를 수반하면 당연히 급여를 적게 받는 노동자가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고 기본소득이 그래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축분을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 네. 그러려면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네. 네. 충분한 기본소득이 필요할 텐데 네. 네. 이게 과연 이 노동시간 감축하고 충분한 기본소득이라는 이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네. 원활하게 싹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의문입니다. 네, 사실 기본소득과 이제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이거는 사실 병행해서 그것도 굉장히 조화롭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판파레이스와 판데르보르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좀 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소득은 기본소득에 의해서 좀 약간 완화 경감될 수 있는 효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떤 비용,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떨어질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데도 소득이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제 노동은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될 테니까 해고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더 적게 뽑는다든지 해고한다든지 그런 식의 비자발적 실업을 초래할 위협이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흥미로운 딜레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과 네. 희소한 재능을 활용하는 것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오직 일부 직업만 노동시간 단축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벗어난 어떤 직업이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른바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많이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자발적 실업이 여전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시간 단축 영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희소한 재능의 활용과 관련된 딜레마는, 만약 모든 직업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른바 굉장히 그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소한 재능을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희소한 재능을 우리가 사회에서 적게 활용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딜레마는, 만약에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공평하게 엄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악몽과도 같은 비싸고도 치매적인 관료주의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의 대상이 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제한이 되고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목표가 이제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짜 자영업 노동자들이 확산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법정 노동 시간 단축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관료주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네. 노동자의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이게 자영업자 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정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위장 업체들이 이렇게 노동자에게 직업적인 신분이 아닌 식으로 해서 자영업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현재 우려되고 있는 노동 문제랑은 또 반대되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사회보험 체계에서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금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을 하는 것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 뻔뻔레스는 그럼 위로부터 어떤 법정 근로시간을 이렇게 강제로 낮추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자유롭고 선택적으로 이런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부드러운 형태로 노동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특히나 기본소득은 현재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하고 있지 못하거나 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기제를 작동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 결합이 되면 뭐 노동시장 유연화를 허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 결합하는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진짜 엄청 조금 주고 생계 수준도 엄청 막 하락하는데 노동 조건마저도 나빠지는 이 결과는 좀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노동운동 쪽에서 기본소득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네. 그래서 단지 이렇게 감소되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자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보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목표를 하는 거죠. 네. 당장 네.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음. 우리가 이제 지구를 살리자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지구를 살리는 전략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중산층에 호소하는 운동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네. 많은 유럽에서 우리가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네. 녹색 운동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기득권과 공존하는 운동으로 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운동을 전개한다는 그런 관점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래야 녹색의 그린데이가 진정하게 전 인류적 데이로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완전 공감돼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마지막 보완 정책이 남았을까요? 네, 저자들이 세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네. 최고 소득을 법으로 정하는 아우. 것이죠. 와우. 그래서 최고소득. 이윤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아. 사실 최고소득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준 넘어가면은 네. 100% 매기자는 네. 구상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세율 100%. 그래서 논거는 네. 만약 이윤을 위한 경쟁이 좀 덜 흥미롭게 되거나 또는 지위제에 대한 필요가 덜 강렬해진다면 사실 영구적인 성장에 대한 필요는 덜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델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제한을 제도하지 않고서는 성장해서 정상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델리는 기본소득과 최고소득을 동시에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소득 엄청 인상적인데요. 예. 그게 가능한 사회는 정말 이렇게 사회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뀐 사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꼭 되면 좋겠어요. 언제요? 그러한 사회가 제가 죽기 되는 전에. 죽기 전에. 아, 근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아. 좀 빨리. 네. 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탈성장의 옹호자들은 최고소득을 자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충분한 파급 효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하게 병든 사회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서만 작동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만으로는 안 되고 최고소득을 함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리기나 등등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최고소득은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서 평등주의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도 그렇고 최고소득도 그렇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정책은 과잉 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윌킨슨과 피킷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평등을 다시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AOC 알렉산더 네. 코르테스 그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네. 그분이 이제 $10,000,000 연소득 $10,000,00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70%를 부과해야 된다. 70%. $10,000,000 얼마죠? 한국 돈으로 120억입니다 연봉.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게 반이 넘는 네. 그런 네. 기현상도 나왔는데 네. 이 최고소득은 70%가 아니고 100%를 하더라고요. 100%. 맞아요. 특정 맞아요. 이상은 네. 100%.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 역사상 91%였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또 100%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네, 변화 완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힘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120억 이상은 사실 못 벌게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벌더라도 뭐 그거는 나눠줬지. 노동소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다 맞아요. 자본소득이잖아요. 맞아요. 예. 돈을 낳는 거지. 또는 네. 형태는 근로소득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은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음. CEO 연봉이 그게 자본소득이지 어떻게 그게 근로소득이야? 자기가 300억 일을 했어? 네, 안 했지? 죄송합니다. 네. 네. 흥분했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네, 오늘 이렇다 156회는 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설가타님이 집필에 참여하신 기본소득의 국제핸드북, 그중에서도 2부 7장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를 중심으로 생태적 기본소득, 생태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설가타님이 오늘 얘기 나눈 것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 견해도 좀 보태는 방식으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논문은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재원을 무엇으로 삼을지, 그리고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과 비전 하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그러니까 뭐 녹색성장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탈성장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기술 낙관론적인 뭐 생태 근대주의적인 기본소득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정책들을 패키지의 형태로 구성할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다 이전 회차들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이나 고자산층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기 때문에 네, 고소득층 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 저자산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스템으로 만약에 기본소득을 파악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소비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승수 효과는 일자리와 성장의 측면에서는 물론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생태적 효과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세이저 같은 경우에는 공평과 오염 사이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 논문에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감소하는 것은 지위제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생태적 효과 역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번째가 약간 부정적인 기제라면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기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그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138회에서 살펴봤었는데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특정 필요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에블린 포르제 연구가 있죠. 그 1974년부터 79년에 실시된 캐나다 민컴 실험이 건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였는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음해소득세이긴 하지만 기본소득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한 음해소득세를 받은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뭐 사고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정신 건강을 이유로 한 병원 입원 자체가 감소를 했고 또 정신 건강을 이유로 한 의료진과의 면담 역시 줄어들었음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건강이라든지 보건의료 영역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기본소득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또 생태적 시각에서 보자면은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해서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 등의 영역에서의 물질적 소비라든지 낭비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위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또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소득의 승수 효과가 오히려 생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 기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오히려 지위제 지위제. 수요가 뭐 줄어들고 필요 발생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낳는 기제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낳는
기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녹색 기본소득 제안들이 주목하는 바입니다. 네,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예, 그래서 충분한 기본소득은 성장에 기반한 패러다임 외부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들 그리고 자율적 영역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생태적 감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 그래서 또 더 많은 여가와 더 적은 물질적 소비의 삶으로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사실 공동체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소비를 적게 하더라도 뭐 웰빙이라든지 행복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슈퍼바이저님의 이제 책이 아마 공통부와 기본소득 네. 이런 제목으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막 출판사하고 계약이 급물살을 타서 어제 다행이네요. 계약서를 썼다는 오, 네, 아주 너무 다행이네요. 네,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를 네. 전해드리면서 네. 3월 말 네.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저님 책을 다 사실 우리가 검토를 했거든요.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거기 8장을 보니까 8장이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이에요. 네네. 거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 자원절약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간 단축에서 생태적 전환으로 넘어가는 그런 필연적 인과관계는 없다. 그렇죠. 예.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을 줬다고 바로 생태적 전환이 되는 그런 단선적 인과관계는 없다. 네. 하지만 단선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연관관계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생태적 전환은 자원절감 기술의 발전만을 뜻하지 않고 네. 포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므로 네. 기본소득의 생태적 의의도 이와 같은 전환 전체에 대해서 네. 얼만큼 기본소득이 유용한지 네. 필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음. 그래서 더 평등한 소득 분배, 더 평등한 일자리 분배, 사회적 시간의 더 평등한 분배 이런 것에 기본소득이 기여함으로써 생태적 전환에 기여한다라고 정리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기본소득의 금전적 지급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새로운 전환적 활동, 전환적 생활 패턴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다행히 일찍 10년 나와서. 기다렸다는 분들 기본소득 네트워크 창립 때부터 기다렸다는 경우도 있고 예. 아, 네. 네. 총선 전에 나온다니 또 더 큰 기대가 네. 되기도 합니다. 네. 계약서 썼으니까 이제 나오는 아, 겁니다. 네. 안 나오면 그냥 망하니까 예. 반드시 나옵니다. 예. 네, 설가타님 이어서 진행해 주시죠. 네. 다섯 번째는 녹색 성장론자들이 강조하는 녹색 기술 그리고 탈성장론자들이 강조하는 문화적 변화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녹색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상대적 탈동조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 탈동조화에 이르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난망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녹색 기술의 진보 없이 문화적 변화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로버트 폴린이 이런 식으로 봤었죠. 이제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땐 탈성장을 좀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폴린. 이제 네, GDP의 대대적 축소로 만약에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된 탈성장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뭐 이 책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다시피 탈성장 기본소득에서 필요한 것은 자, 디제스터 재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한 디자인에 의한 탈성장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사실 수십 년 동안은 경제 성장이 임금 상승이나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그 생태적인 파괴, 생태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성장을 멈추거나 반전시키려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파이 또는 줄어든 파이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보완 정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생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일곱 번째는 녹색 성장, 현재 입장에서 녹색 성장을 지지하든 또는 탈성장을 지지하든
탄소세, 탄소 배당 정책과 같은 생태세, 생태 배당 정책은 지지를 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지 연합을 구성하기 좀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탈성장론자들은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생태세, 생태 배당 정책은 만약에 그 세율이 유의미하게 높을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로도 생태적 효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사실 녹색 기본소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시장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세율의 생태세, 생태배당 정책은 분명한 생태적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지 세력을 넓히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거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생태적 전환으로의 정책 연합을 구성하는 것은 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여전히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나 사회 정의 등에 대해서 녹색 성장론자들이든 또는 뭐 탈성장론자 뭐 그다음에 이제 생태 근대화론자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과 지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같이 갈 수 있을지 이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네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8번째로는 저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은 기본소득의 보완적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최고소득을 또 같이 제시를 하고 있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최고 임금이라든지 자산 네네. 상한제 뭐 등등 또 자산상한제. 네, 뭐 이런 헐. 것들을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생태적 지속 가능성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만약에 잘 작동을 한다면은 기여할 수가 있죠. 이쪽에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하지만 이게 정말 적어도 현재로서는 현실에서 제대로 실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추동할 만한 우리가 힘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케이만 너무 하고 군도나 싶네. 버진 아일랜드에 돈이 계속 쌓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부자들은 다 돈을 빼돌릴 테니까.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전망이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진단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개인적 결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같이 더 해달라 그러고.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자. 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네.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 네. 네. 네,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본 이렇다 156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